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정섭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 또 은퇴를 한 분들,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미리미리 잘 준비한 분들이라면 그래도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은퇴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태산 같을 테고요. 또 그런 상태에서 퇴직을 했다면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일정한 자산이 있다고 해도 퇴직한 이후에 이 자산을 그냥 갖고 있어야 될지, 좀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 고민 오늘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센터장과 함께 좀 고민을 덜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상권 센터장님, 이 투자 관점 5060 중심으로 이 은퇴를 전후한 이때의 최대의 어떤 고민거리, 문제점이 뭐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이 축적이 안 돼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 한 70~80%는 되는데 네. 그게 아마 부자들까지 다 합산한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자가 아니신 분들은 비중 더 높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거의 재산의 전부인 분들이 많을 거다. 재산이 막 200~300억 있으신 분들이 뭐 200억 전부를 부동산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초부자까지 다 뭐 이렇게 통계 내서 보게 되면 부동산 편중이 되게 많고, 그 부동산이란 자산은 사실은 그 내가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당장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금액이 아주 많지 않고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편중이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거는 뭐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체는. 전문가들이 또 늘 얘기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뭐 제가 저희 이 연구소 센터에 온 지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했던 얘기가 변하지 않는 얘기. 그럼에도 또 변하지 않아요. 또 부동산 편중 현상 자체가.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저희도 이제 은퇴에 관련 콘텐츠도 만들고 저희도 교육도 하고 저희도 뭐 투자 연금 TV라는 유튜브도 만들고 그러는데, 저희도 제가 만들 때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은퇴에는 그 정답은 없습니다.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똑 부러지는 정답은 없고, 정답은 없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최선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게임의 규칙을 가진 게임들이 있죠. 뭐 수능 같은 거, 수능 시험 같은 거는 답을 한두 개를 잘 찾아야지 무조건 맞춰야죠. 근데 어떤 문제들은 최악을 피하면 그 게임에 이기는 게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은퇴 문제는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게임이라는 것은 최선을 찾아가는 게임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게임이 초점을 맞추고 하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두 번째로는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난 죽어도 그냥 서울 도심에서 살 거야. 백화점 옆에 살아야 돼.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 가까이 병원 옆에 살아야 돼. 이런 분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뭐 귀농을 해서 사실 거야. 전원과 함께 살겠다. 아니면 난 귀농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소도시에 가서 살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한테 있지만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5가지 정도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5가지. 어떤 겁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노후 재무 설계 본질이 뭐냐.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냐.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으면서 그것이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야 돼요. 그 정도는 맞춰갈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왜냐면 오래 살기 때문에. 지금 한 40대 여성들이면 여성들이 평균 남성들보다 5~6년 더 오래 살거든요. 더 오래 살죠. 5~6년 더 오래 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40대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앞으로도 최소한 40년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한 50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더 늘어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평균 수명이라는 걸 보거든요. 아까 평균 수명이 86세야. 그러니까 내가 40세니까 86세까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이에 이게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 여명이랑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40세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죽고 단순 평균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늘어나요. 그래서 아마 지금 40대 여성들은 절반 이상의 90세 넘게 다 살 거예요.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90%가 90세까지 사는 게 장수가 아니라 상식적인 게 오는 거예요.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서 있는 일본이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얼마냐면은 30%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드디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5명당 1명이 사회에 드디어 온 겁니다.
점점 굉장히 가팔라지고 굉장히 빨라진다. 장수 사회로 갈 거기 때문에 이 돈을 흥금을 마르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게 화폐 가치가 지켜져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노후 재무 설계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거를 기본으로 하라고 그러는 게 국민연금이 제도가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주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물가 상승에 맞춰주잖아요. 그 상당히 장점이 있는 엄청난 장점인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상품이 아니라 제도예요. 복지 제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그 우리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가신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매월 생활비 개념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자산을 재평가해 봐야 돼요. 근데 거의 안 해보세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으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만들까? 활용해서 해본 적 없죠. 얼마나 내가 조달할 수 있을까? 매월 내가 정말 지금 뭐 이렇게 여러 활동하시지만 직장도 다니시고 안 될 경우에 그렇죠. 국민연금 빼면 없는 거죠. 그렇죠. 거의 못 봤어요. 그거부터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기본 구조는 우리 경제 3주체라고 그러잖아요. 국가, 기업, 개인. 그러니까 쌍쌍이 다 연금이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국가가 하는. 그다음에 회사와 같이 하는 퇴직연금. 그다음에 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 이렇게 세 가지가 모든 나라가 이름이 다를 뿐 이 형태는 다 동일해요. 그리고 정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줘요. 여러분들 연말정산 받으시면 국민연금료 낸 거 소득공제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 4.5%를 또 회사에서 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예요. 지금 현행 제도는 나중에 이제 이게 지속 가능성 때문에 개혁을 해야 분명히 개혁을 해야 되지만 현행 제도만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납부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요. 낮아요? 예,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한 9% 되니까 4.5는 또 내주니까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매년 1년 수입의 9%를 연봉 전체에서 세금을 낸 돈이 아니라 저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여러분들의 평균 월급을 12개월로 나누기 12해서 한 달치 월급이 적립이 되죠. 그다음에 연금저축계좌라 개인형 IRP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한도를 내고 90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죠.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만 합쳐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건 뭐냐면은 다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통계를 보게 되면 유튜브를 보게 되면 노후에 대한 그렇게 많은 그 유튜브도 있고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설명하는 얼마나 유튜브가 많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도 아직도 가입률이 이것이 좀 어려워서 그러신 분들도 실제로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플러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뭐 예금이 됐든 펀드가 됐든 뭐 주식이 됐든 여기서 또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셀프 연금이죠. 그러니까 제도에 뒷받침되는 연금이 아니라 셀프 연금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2억 이하 주택은 주택연금 이 5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고가 아파트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일단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아마 다 원하는 만큼 안 나오실 거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제안하는 어떤 삶의 방식은 연금 겸업형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연금에서 100만 원 정도를 조달하고 100만 원은 제가 일을 하는 거죠. 그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연금과 소득 두 개가 콜라보를 이루는 현금흐름 만드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완벽하게 연금마다 그리고 또 장수가 되면 뭔가 또 일하는 게 좋아요. 계속 일해서 소득이 있는 게 뭐 당연히 건강에도 좋고 이런 연구 결과는 다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오래 세금 절세도 될 거고요. 세금도 절세되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돈을 뺏어 쓰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고갈 속도를 엄청나게 늦춰줍니다. 이건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대학 중에서 보스턴 대학의 은퇴 연구센터가 엄청 유명한데 일자리에 2년 정도 더 머물면 2년 늦게 은퇴를 하면 은퇴 파산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2년 늦게 은퇴하면 2년만 늦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소득이 적더라도 이런 일자리에 계속 평생 해양 개념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저희 연구소의 초대 그 소장을 맡으셨던 강창희 그 대표님이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하시고 그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평생 현역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 평생 현역만으로 그 너무 또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캐시플로우로 나오는 자산을 다양하게 내 노동까지 포함해서 조합해내는 그림을 훈련을 자꾸 해봐야 되는데 보따리를 여러 개 이렇게 잘 만들어놔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런 걸 생각 안 해보셨죠, 사회자분께서도. 저도 그렇죠. 몇 가지만 생각했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따져보진 않았죠. 이걸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네 이번 그래야 제가 재무설계를 할 수 있어요. 노후 재무설계. 연휴 기간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일자리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표현했을 때 주된 일자리라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 주된 일자리거든요. 미래에셋의 투자와 연금센터 센터장이라는 게 저의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된 일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이 은퇴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경영 사상가 중에 찰스 핸디라는 분이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의 직업으로 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 아내가 이제 자기 서포트를 많이 했었으니까 이분이 자기 아내가 사진가로 늦게 데뷔했으니까 뭐 일주일에 이틀은 아내의 비서로 활동을 하고 뭐 자기가 일주일에 며칠은 저술가로서 하고 강의는 원체 유명하신 분이니까 강의가 들어오면 일주일에 몇 번만 하고 돈이 더욱더 많이 필요가 없다. 보신 거죠. 이 사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집에 있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편의점에서 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렇게 뭐 일주일에 3일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하고 일주일에 뭐 며칠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다양화시켜라. 그러니까 약간 멀티플 아이덴티티의 개념에 그러니까 그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진 않지만 이렇게 해야만 자기를 비하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단 일자리에 머물다 그걸 떠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연속선상에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른 우주로 우주여행을 떠나는 것과 똑같아요. 새로운 도전이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계예요.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을 스터디해보고 그러면은 그래서 다른 우주에 떠나기 때문에 그 우주에 운행하는 규칙이 다른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운행 규칙을 배우셔야 돼요. 기존의 거 얽매이지 말고. 그게 일자리고 네 번째는 저도 꼭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퇴직 후 10년이 제일 중요하다. 퇴직 후 10년. 이게 자산운용 관점에서 이거는 뭐 복잡한 수식 갖고 저 능력도 안 돼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연구 자료들을 보게 되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퇴직 후 10년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이후를 다 결정한다. 그 이후 인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께서 뭐 20년, 30년 사신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10년의 초창기에 절대 크게 깨지면 안 돼요. 두 번째, 금융사기를 당하면 안 돼요. 그런 일 당하면 회복 불가능하다. 거의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남성들은 이게 이제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께서 그 금융사기가 많아질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러저런 관계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뭐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그 우리 이제 세미나 같은 것 때 가서 예를 드는 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여기 유명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매년 10에서 20%를 매년 수익을 올려줬어요. 매년. 그리고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 감독들도 다 들어가 있고 제일 유명한 돈 많은 배우들도 연예인들도 들어가 있고 대기업 오너들도 들어가 있고 세계적인 투자은행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펀드 가입하고 싶어도 아무나 가입할 수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창회를 나갔더니 오랜만에 동창회 나타났는데 이 동창회가 그 펀드 매니저의 완전 절친이었던 거야. 그래서 뭐 넌지시 물어봐요. 혹시 나도 거기 한 자리 끼울 수 없을까? 다 가입, 너는 가입해, 난 가입했다 내 친구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가입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가입할 수 없냐고 그랬더니 아마 어려울 건데 한번 말이라도 한번 해볼게. 그래서 말을 해줬더니 그런 얘기 한 거. 다행히 한 자리가 비어서 누가 빠져나가서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99%갈 겁니다. 그게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금융 사기 사건인 버나드 메이도프 사기 사건입니다. 아, 그게 그거군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 OTT에 가보면 버나드 메이도프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반드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그것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 다큐멘터리를 꼭 보셔라. 아,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완벽한 투자처가 사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는. 예. 왜 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스티븐 스티버그 감독도 있었어요. 절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 버나드 메이도프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 펀드 가입했다라는 것 자체는 유대인으로서 성공했다라는 표시과 같은 거였어요. 그걸 인정받는 거였으니까. 그 정도였었어요. 그게 오히려 함정이었군요. 예,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퇴직 후 10년에 금융사기와 크게 박살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이라든가 뭐 ETF를 가지고 있는데 2007년도와 같은 2007년, 2008년도와 같은 금융위기가 오면 갑자기 온다. 이때 한 미국 S&P 지수가 제가 알기로 한 60% 정도 박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가 쫄아드는 거죠. 네. 이런 식인데 이게 사실은 또 1, 2년 뒤에 다 반등을 했어요. 그 시기를 이제 그쵸. 못 견디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재무설계 이론에서는 미국 책들은 보통 1년 정도 생활비를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는 2년 정도의 생활비는 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시간을 벌을 수 견딜 수 있는. 그걸 영어로 쿠션자가 있어요. 쿠션. 쿠션이 이렇게 안전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는 현금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예요. 아, 그 자체가. 네, 왜냐하면 내가 계속 직장 생활하고 일할 때는 좀 깨먹고 대출이 있어도 월급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퇴직하고 이거랑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그게 안 되죠. 그렇죠. 여기 플러스 알파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퇴직 전에 반드시 부채를 다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부채. 예, 왜냐면 대충 부채들이 다 있으시니까 이분들이 어떠냐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퇴직연금 받아서 빚을 갚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금 중에 가장 큰 재원이 뭐예요? 다 퇴직금이에요. 퇴직연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랑 계획을 잘 세우셔서 좀 아껴 쓰셔가지고 부채를 갚고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전 이제 선배나 후배들이 퇴직하면 찾아오잖아요. 네, 일을 하니까. 완전 달라요.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군요. 네, 극과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다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은퇴 전후 5060들의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와 관련해서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센터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